네, 코로나 사태가 모든 것을 덮쳐서 그런지 주변을 보면 올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 속에서 이달 들어 내놓은 예측 기관들의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특히나 중국의 약 8%대 경제 성장률 고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호재가 여러 가지로 반가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뉴욕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실 시청자분이 문의했던 주제를 갖고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좀 전제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이 경제 성장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우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위안화 환율이 저도 뭐 시청자분이 지적해서 좀 추이를 좀 봤는데요. 이달 들어서 2일 이후에 6거래일 연속, 2일부터 지금이 10일이죠. 6거래일 연속 위안화가 절상고시였기 때문에 사실 그 시청자분께서 오늘은 중국 얘기 좀 해달라 하는 이 측면을 좀 해서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가장 문제였었죠. 네. 오늘 그 유럽의 일정이 많죠. 그래서 영국과 EU 간의 그 브렉시트 문제 관련된 정상회의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그 저녁 때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ECB 회의, 그렇죠. 12월 그 마지막 페드 회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CB 회의 이것이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의 문제가 오랜만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일단은 영국의 파이자 접종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처음 그 90세 넘으신 분이 아마 접종하는 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진에 그 이렇게 주목을 돼서 아마 받았죠.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부작용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일시 접종하는 문제도 사실 백신발 이렇게 랠리를 기대했던 시각에 좀 투자 심리를 꺾였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문제도 지금 영국과 EU 간에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내에 사실 좀 힘들지 않겠냐는 노딜 브렉시트 이 문제가 유로 가치를 좀 약세를 시키는 이런 모습이어서 사실 그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보면 3대 지수에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까 그 서상현 팀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일단은 대형 기술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평가 문제를 좀 얘기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히 한국의 그 서학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든가 수익이 잡히는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 완전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는 퍼가 1,000배가 넘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항상 주식에서 보면은 이렇게 상승할 때에는 그걸 뭐 딛고 넘어갑니다는 PDR이든가 PPR 지표가 나오면서 넘어갑니다는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사실 고평가 부담에 따라서 주식이 내놓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그 테슬라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기업이 캐시플로우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 그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결국 그 배경이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자금 부족에 그 시달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측면.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페이스북에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이 빵스레슨과 마가업종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이렇게 사실 그 이렇게 그 크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9월 이후서부터 중소형주의 러셀 지수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오늘도 대형 기술주에서 러셀 지수로 오면서 3대 지수는 떨어졌습니다는 러셀 지수는 제가 볼 때까지도 네. 러셀 지수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미국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이목은 오늘 저녁 때 열리는 ECB 올해 마지막 회의죠. 네. ECB의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유럽의 2차 팬데믹의 어떤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여기 PP 요건 이제 Pandemic Emergency Purchasing Program 해가지고 긴급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돈이 많이 풀릴 경우에는 결국 파운드라든가 유로가 약세를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반사적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밤 달러 인덱스를 보실 때 주목하셔야 될 것은
다른 엔화라든가 모른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 유로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는 달러 인덱스에서 구성통화에서 58%가 차지하는 이렇게 유로화, 그 다음에 한 13% 정도 차지하는 파운드화, 이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랐다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러 강세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목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최근 나돌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설 발생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위기설, 연말 위기설에 대해서 네. 어제 좀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위기설을 이렇게 고질적으로 내놓느냐 하는 각도에서 좀 다소 방송 마지막에 격하게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혹시나 기분이 상하셨다면 다시 한번 양해를 좀 구해드릴 거겠습니다. 어쨌든 위기설이 낮다 하는 이런 방송 이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어제 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사상 최고치 2,755 해서 마의 2,700선을 넘어서 지금 50포인트까지도 넘은 이런 그렇죠.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결산이 좀 되고 있는데요. 12월 달이다 보니까 올해 결산이죠. 그래서 증시적인 측면이 가장 올해 결산에서 우리 경제를 결산할 때 증시가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의해서 어려운데 주가는 전례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거 올해 우리 경제 이렇게 전망하면서 결산하면서 이것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큰 역할을 했던 동학개미 이것 빠지면 안 되겠죠.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 구성의 그 변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산하는 걸 보면은 사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는 코로나 직후 3월 19일서부터 미 대선까지를 1차 랠리, 그 다음에 미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가 한 2,340에서 지금 2,750까지 올라가는 게 2차 랠리다 이렇게 대변다 이렇게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는 시청자분이 문의하신 대로 자 지금은 이게 주가가 대형 호재들은 다 나왔죠. 바이든 당선 효과 반영됐죠. 그렇죠. 경기 부양책 이게 반영됐죠. 이게 나오면 이렇게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 자 증시만 머물러 있어라 하는데 사실 그런 대형 연이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내년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대체로 구분상으로 보면 3차 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3차 랠리가 하면 대형 호재가 뭐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 시청자분이 문의하신 쪽으로 이렇게 보면 중국이 요새 좀 많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우리도 중국 경제 밀접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어머 뭐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이렇게 믿을 것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급하다 보니까 네. 결국적으로 중국 경제 모습이 가장 큰 우리 경제 3차 랠리를 이끄는 배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오늘 이렇게 문의해서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달라 하고 저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난 10월 27일 날 사실 19기 5중전에서 중국 경제 성장 전략이 바뀔 때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3차 랠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부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경제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중국 경제 회복세는 얼마나 빠릅니까? 상당히 빠르죠. 네. 아마 맨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직후에 중국 경제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겠다. 역시 발병 진원지라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책임제를 놓고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세게 트럼프 정부에서 두들겼기 때문에 사실 2분기에 성장이 플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 현상이 그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어제 위기설 얘기할 때 7월 위기설을 제시한 이런 쪽에서 보면 2분기 성장률이 나온 이후에 3분기서부터는 그러한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사실 중국 경제가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었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경제가 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반등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이 용어는 잘 아시겠죠. 이 숫자는 잘 아시겠죠. 1분기에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3.2%,
3분기는 4.9%에서 거의 V자형 반등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분들이 잘못된 시각을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 위기설을 얘기했던 시각도 그런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국가통계원에서 중국의 성장률을 잡습니다. 중계 통계는 거의 중국의 국가통계원에서 잡히는데요. 중국은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처럼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처럼 전분기 대비 연율하면 2분기 성장률이 3.2% 나오는다 하더라도 이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전년 동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 자체는 네. 전부 1년 전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위기설을 얘기했던 분 같은 경우는 자 2분기 성장률이 3.2% 나오더라도 이것이 1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6.8% 떨어지는 데는 베이스 팩트 기저효과다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식 통계 방식, 한국식 통계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 대비에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3.9%, 지금 4분기도 좀 2개월이 지났습니다는 중개 수출이인가 내수의 고정투자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지금 6%대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올해의 그 코로나에 이게 발병 진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 경제가 많이 되는 것은 역시 통수권자의 통제력입니다. 이 코로나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실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노바디 노스에서 뜻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위정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 통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통치권을 잘 발휘하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강하게 2차 방역 방지에 이렇게 나섰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재개를 좀 빨리 결정하다 보니까 지난 그 3월 중순부터 결정했거든요. 네. 결정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던 거 붙여놓으니까 경제 성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면에 트럼프처럼 이렇게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게 본인이 걸려보고 아마 그 실제로 이 코로나 문제가 진짜 독감보다 못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백악관이 지금 숙대밭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정치권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문제가 늦어진 상태에서 아직도 코로나 이전을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통치권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치권이 강하게 발행하다 보니까 중개 성장률이 이렇게 빠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달 들어서 세계의 예측기관들이 내놓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래도 양호하다, 좋아질 것이라는 시각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데 어디서 배경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내년에는 다자 채널로 바이든 정부 시제에 복귀한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상용화 문제로 인해서 떨어졌던 거 붙여놓으면 세계 교육이 증가한다. 공교롭게도 OECD에서 나온 최근 보고서 이번 주 발표했죠. 네. 보고서에서도 내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근거로 그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뭐 어느 보고서든 간에 그 두 가지 보고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아주 낯익은 전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효과, 소위 다자 채널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 0.3%포인트 제고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 지금 상용화에서 초기 단계 부작용이 되겠습니다는 지금 세계 각국들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 투여가 이렇게 속속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격리됐던 것을 붙여놓으면 세계 교육이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제고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12월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그 대선위에 나왔던 세계 경제 전망 중이 내년도에 세계 경제, 세계 교육 증가를 할 때 딱 두 가지 요인을 꼽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OECD의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것, 또 올해 OECD 전망을 계기로 해서 주요 예측기관들이 올해는 사실 예측하는 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의 성장률이 4%대 회복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내년도의 세계경제 성장률 4%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4에서 5%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4%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코로나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종전 예상보다는 빨리 그렇게 회복된다 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네. 바이든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이
상용하는 문제라든가 다자 채널 복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연임했다면 사실 두 가지 문제에서 이기주의 보호주의는 극단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백신 상용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연시키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계 권력 체제에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세계 경제 입장에서 다행인가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주요 예측 기관의 이렇게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누누이 말씀드리는 세계 교역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회복되니까 수출 지향적 국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때는 중국의 내부 기관에서 8.9%까지 봤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중국이 이렇게 자국 경제를 자기 예측 기관들은 너무 편향적으로 본 게 아니냐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 OECD에 나온 거 보면 공식적으로 8%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다시 8%, 이거 고성장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한때의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6% 밑으로 바이오가 깨지면서 한 지난 5년 가깝게 이렇게 그렇게 6%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8% 정도는 아주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 자연스럽게 중국 경제 의존 관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호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을 문의해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중국 경제에 우리의 수출 비중이 한 27% 내지는 25% 정도를 감안해 볼 때 바이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같은 맥락입니다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8%대로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중국이 내수 위주의 성장 전략을 펼치는 것도 우리 경제와 증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소재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수출만 지향하다 보면 우리가 충돌이 됐습니다는 제3교육국에서 ESGS라든가 네. 중국이 내수 위주로 성장 전략이 바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이것도 시청자분이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호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지난 10월 27일 날 성장 전략이 바뀐 점도 아마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1978년 이후 중국의 성장 전략은 뒤늦은 압축 성장, 우리가 조승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단어나 100년 걸릴 것을 40년, 50년만 리듀스 성장 기간을 단축시킨다. 그로스에서 성장 전략이다 하는 압축 성장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중국 경제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개방을 통해서 성장 전략하고 이것이 수출 지향적 전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이 대대적으로 경제 규모 사이즈가 커진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 수출을 종전에 수출 지향하다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바이든이 오든 그다음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연임하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 경제 대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남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개 새 확장에서 인접국 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국가를 좀 흡수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내수장을 활짝 연다. 그래서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42년 만에 중국의 굉장히 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수 전략으로 바꾼 데는 얼마큼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렇게 3대 회색 골프서 문제는 결국은 수출보다는 내수 쪽으로 확대시켜야 이것을 확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과다 부채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거품 문제는 내수 쪽을 확대시켜야 불균형 문제가 좀 해소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불균형 문제. 수출은 뭐냐? 수출하면 우리 것처럼 삼성전자 위주로 수출되면 불균형은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소득 불균형 심해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압축 성장했으니까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했으니까 수출 지향하다 보면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이렇게 중국의 고성장 관련해서 나왔던 후유증 문제가 계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 전략 바꾼 거죠. 네. 지금의 이렇게 3대 이렇게 회색 코뿔소 문제는 수출 지향적 고성장 전략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수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후에 중개 성장 전략에 있어서는 이것이 14차 5개년 계획에서 2025년 계획이라든가 2035년까지 장기 계획에서 그런 전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수 지향에서 수출의 홍색 공급망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 홍색 공급망 전략은 두 가지 측면이다. 세계 가치 사슬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네. 뭐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홍색 공급망 전략은 소재 부품의 자급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국산화비를 끌려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최종 제품에 대해서는 중개 내수 위주로 수출이 이렇게 잘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자, 그동안 인트라펌 트레이드, 인터펌 트레이드에서 기업 내 무역, 요 기업 내 무역과 기업 간 무역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소재 부품에서 중국으로 조립하는 이런 조립 가격 경영해서 중국도 소재 부품에 대한 국산화 놓으면 충돌이 되겠죠. 네. 그런 측은 사실 내수 위주로 이렇게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와 트레이더 관계가 있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위안화 가치도 정말 빠르게 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시청자분이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위안화 절상이 이렇게 6거래일 동안 계속되느냐 한 측에 네. 오늘 새벽에 1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사실 위안화가 진짜 6거래일 연속 절상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절상 추세가 상당히 빠른데요. 중국이 이렇게 이제 절상 추세를 볼 때 시청자 여러분 볼 때요. 중국 증시가 생각만큼 지금 좀비 기업 구조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미국 경제 상장, 미국 증시 상장, 한국 증시의 상승폭보다도 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질적으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내수 위주 이런 쪽으로 질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 외국 자본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달러계 자금은 그렇게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유럽계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고성장 때문에 중국 증시가 구조 변화 때문에 좀비 기업 구조 변화 때문에 증시는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외국 자본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외국 자본은 계속해서 들어온다. 왜 그럴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위안화가 절상곳이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이렇게 중개 증시 여부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절상이 6거래일 연속 절상 추세가 빠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진핑이 구상하고 있는 1달러 6위안 우리 입장에서는 1달러 6위안 1,000원이 되겠죠. 이런 쪽에서 시진핑 구상을 조기에 달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 국제 외환 시장에 나온다. 중국에서 외환 시장이 아니라 국제 외환 시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절상 추세가 중국의 경제 여부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절상을 꾸준히 이렇게 절상 곳이었다 보니까 6일 전서 시진핑이 구상하고 있는 1달러 6위안 구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위상은 자꾸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국가 신용 등급은 사실 3대 평가 기관들이 중국에 대해서 사실 그 굉장히 트럼프 점주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의식을 해서 마찰을 의식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증시가 그렇게 생각만큼 안 올라갑니다는 외국 자본이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는 한 달간에서는 외국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 증시가 사실 그 구조 변화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청자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경제 패권을 다투지만 신흥국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보면 가장 선진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배런지가 이거 채권 관련해서 굉장히 좀 명성이 높죠. 네. 배런지가 부도 확률이든가 그다음에 한 측면에서는 중국 국채가 신흥국 국채가 더 매력이 있다 해서 중국 국채를 일제히 추천하는 시각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펑펑 쓰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중개 국채 매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만큼 국가 채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가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달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흥국에 속해 있는 중개 국채가 더 이렇게 매력이 있다. 실제로 보면 발행 시장에서 자 전앵커가 중국 기업의 CEO다. 그다음에 한성춘지가 미국의 기업의 CEO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만기가 똑같고 모든 걸 똑같은 상태에서 사실 그 해외에서 이렇게 발행해 보면 네. 전앵커가 중국에 속해 있는 전앵커의 그 발행 기업의 중국 기업의 발행 금리가 더 낮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채가 매력 있다는 얘기죠. 중국 국채. 중국 국채가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그 국제 발행 기체 시장에서 나타난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1달러 6위안 때 지금 6거래일 연속 절상되면서 각종 국가의 신용이라든가 또 국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 평가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1달러 지금 6.5위안의 초반을 가고 있습니다는 1달러 6위안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1달러 6위안 하면 1,000원 정도. 그래서 네. 내년에 이렇게 1,000원 정도 예상하는 시각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원달러를 볼 때 미국의 달러 인덱스의 영향보다는 달러 인덱스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죠. 1973년에 6개 통화에 대해서 아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가장 먼저 7월 달, 8월 달 올해 내에 1달러 1,100원이 무너진다. 그때 아주 욕을 바가지로 더 먹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보는 이유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보다도 위안화 절상 추세가 굉장히 세고 우리와 동제어 계저가 0.7 정도니까 위안화 절상 추세가 빠를 걸 생각해서 올해 그때 당시는 생각지 못했던 1,000원이 붕괴된다 하는데 지금 1,080원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 계획 내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왜 오늘 중국 경제 성장이 8% 가느냐 하는 문제. 네. 그리고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2류의 6거래를 연속하느냐 한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환율이 1,080원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체리피킹 차원에서 환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물론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너무 급락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달러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환율을 볼 때 위안화 환율을 좀 가장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위안화 절상 문제는 일단 중국 경제 성장이 가장 좋다. 그리고 중국이 쌍순환 전략에서 내수로 바뀌려면 위안화 절하보다는 수출이 아니고 내수니까 그쵸. 절상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지금 국가의 자금 이름 갈 때는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네. 또 신흥국 국채지만 중개 국채가 더 매력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 위안화 절상 문제가 앞으로 지속될 거를 보면 지금 1,080원대 이렇게 보면요. 1,080원대 1,000원 금방 갑니다. 우리가 보면 1,100원 붕괴될 때 1,080원 하루에 16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보셔가지고 사업계획 환율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중간자적 입장을 취해 있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향후 미중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 대목은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굉장히 최대 고민할 고민이겠죠. 겁니다. 아주 최대 고민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다자 채널로 복귀하는데 우리가 현 정부와서 이 다자 채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당 부분 유명히 이렇게 통상교섭본부장이 WTO의 이렇게 사실 WTO의 그 의장으로 이렇게 네. 됐습니다는 사실 지금은 국제사회 분위기는 지금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히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 가서 미국 USL 대표와 마지막 만나서 이게 너무 늦게 얘기하면 국제사회에서 또 이렇게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대세라는 게 중요하고 그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대환경 의존론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욕심에서 자꾸 늦게 가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이렇게 통상에 대해서 아주 시장에서 아주 현업에서 굉장히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현업에서 이렇게 통상을 직접 다뤄왔기 때문에 유명히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런 걸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입장 판명하지 않겠느냐 되는데요. 국제사회의 저희들의 파악은 보면 굉장히 좀 아직 지금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 미중 간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아주 미묘한 입장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대체로 보면 이런 바이든 정부의 통상과 관련해서 제가 공천의 토론자를 이렇게 참여해 보면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사실은 우리 정부와 관련된 이렇게 통상과 관련된 사람은 낙관적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현 정부와 관련되지 않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배경에 있어서는 보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패를 보여주는 게임이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공생적이라 하는 게임이 되지만 공생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공생적 게임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하면 위에 독수리가 쭉 올라서 까마귀를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공생적 게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하면 공생적의 게임의 장점이 많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다른 짓을 한다 하면 쪼은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이렇게 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간 관계에서 사실 지금의 우리 입장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좀 균형을 좀 유지할 필요는 빨리 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시각을 좀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와 중국 대외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중국 경제가 실제처럼 이제 호조를 보인다면 한국 증시가 3차 랠리에 진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증시를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렵죠. 네. 근데 내년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다 보면 투자 여건상 보면 다른 투자 수단과 생각해 보면 역시 증시뿐이 없다 하는 쪽의 얘기가 공통적 시각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세계 교육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니까 우리 입장이 굉장히 이렇게 유망하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보면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런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3차 랠리,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직후에 미 대선까지 1차 랠리, 대선 이후에 2차 랠리 이어서 내년도에 어떤 요인이든 간에 그것이 중국이든 뭐든 3차 랠리가 올 때 자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내년도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올해부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수익률의 둔화부에서 개입 베이스 이펙 때문에 사실 수익률은 상당 부분 둔화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었고 너무 낙관적 시각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수익률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은 단계에 빨리 나타나는 데 비해서 수익률이 좋죠. 단계 그 돈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네. 펀더멘탈 장세는 2차 그다음에 내년도엔 특히 펀더멘탈 장세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펀더멘탈은 경기가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긴 안목으로 이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종목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내년도에는 주식과 관련된 투자한다 하더라도 다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관련해서 좀 금융상품도 좀 균형을 유지하게끔 긴 안목에서 투자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중국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그 8월 그 미국 주식을 좀 처분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 한국과 중국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수익률을 보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중국의 위안화 절상, 그 다음에 한국도 동저에서 원화 절상 추세가 이렇게 된다면 같은 미국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 하면 수익률에서는 완전히 격차가 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주가 상승이라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환율 문제, 환차익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수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뚜렷이 차이 나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별 종목을 하신다는 사람도 내년에는 국가별로 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가별 균형은 239이냐? 우리가 지금 서학개미 투자할 수 있는 곳이 한국과 중국에는 어디 국가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과 다른 연금이든 적립펀드든 이런 주식형 상품과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하나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개별 종목도 미국 주식 쏠림 현상에서 지금 중국과 한국 같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 두 번째 균형.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제는 내년도에는 의외의 곳에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벌써부터 한국경제신문이 시리즈로 이번 주부터 시리즈를 쓰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M&A 시장은 거대하게 형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아침에 얘기할 때 M&A가 관련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M&A, IPO 요새 참 많이 나오죠. 아주 그래서 그리고 기업 공개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개별 종목의 유통시장의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올해 WM이 이렇게 번창했지 않습니까? 소매금융이라 해서 주식 거래했죠. 근데 이 주식 거래가 동학개미에서 하나의 트렌드에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증권사의 개별적인 실력에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 그쪽에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IPO라든가 이런 M&A와 IPO 관련된 이러한 그 인베스트뱅크 분야를 아주 축소시키고 인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올해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M&A든가 IPO 쪽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베스트뱅크들 분야, IB 분야 있잖아요. 네. IB 파트에는 올해 선제적으로 인력을 좀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만약에 증권사 CEO라면
거꾸로 디지털 파트에서 동학개미들이 오는 것, 그거는 이렇게 WM의 인력과 관련된 분야의 실질적 능력과는 물론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그게 전부 WM과 관련된 분야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WM 분야 내년도에 종목 차별화, 그다음에 주가 상승률 둔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쪽 부분을 올해 번창화 때 하더라도 그쪽 부분에 이렇게 크게 인원수를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IPO라든가 M&A 시장에서 큰 시장을 형성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네. 나쁘더라도 그런 쪽에 좀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대폭 선제적으로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올해 성과가 났기 때문에 그쪽에 강화하고 IB를 축소시키는 이런 쪽의 모습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선제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지금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환경에 인력을 미리 구성하는 거니까 그런 쪽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내년에 중국의 8%대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런 중국 경제의 호재가 과연 한국 증시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년도에는 특히나 M&A나 IPO 등의 변수를 주목해보자라는 조언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